자, 이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사회의 현재의 모습을 간단히 얘기한 거라면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본질로 들어갈 때요. 김대중 정권의 역설이 김대중 정권 하게 되면 뭡니까? 민주주의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그러니까 우리가 실현시킨 정권이잖아요. 민주화에 그러니까 우리가 화신이 그러니까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으로 우리가 이렇게 상징돼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역설이 뭐냐면은 민주주의의 꽃이 앞에서 설명한 공공금융입니다. 사회적 몫으로 공공금융이라는 게 뭐예요? 예? 사회 몫에 기반을 해가지고 사회 몫에서 소득에 대한 기본적인 소득을 제공해주고 금융, 사회 금융을 우리가 제공해주는 게 바로 이 공공금융입니다. 예? 이 공공금융이 사망을 해요. 공공금융이 사망을 합니다. 공공금융이 사망한다는 얘기는 민간금융만 남게 되는 거잖아요. 시장금융만. 예? 금융자본한테 다 이제 그러니까는 가서 손 벌리게 하는 거죠. 예? 사람들이 돈이 필요할 때 금융이라는 게 돈을 돌게 해주는 건데 정부 공적인 영역에서 금융의 역할을 못하니까는 다 어디로 갑니까? 시장으로 가야죠. 시장으로 가서 손 벌리죠. 비싼 이자 내면서.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면 부동산 카르텔을 만드는 거예요. 부동산 카르텔이라는 것은 부동산에 돈이 다 모이다 보니까 돈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 그 이해관계 그룹들이 형성될 게 아닙니까? 그게 카르텔이잖아요. 카르텔. 예?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이익을 나눠 갖는 집단들이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형성될 게 아닙니까? 예? 그게 부동산 카르텔이에요. 왜 부동산 중심이냐? 부동산으로 돈이 다 모였으니까. 예? 근데 이 부동산 카르텔은 기본적으로 가계부채를 숙주로 삼고 있는 기생체거든요. 우리가 기생체는 숙주가 필요하잖아요, 반드시요. 예? 가계를 뜯어먹고 사는 저거죠. 가계를 뜯어먹고 사는 기생체죠. 예? 이걸 이제 우리가, 이게 바로, 근데 김대중 정권에서 이게 됐다 이거예요. 우리가 민주지정이 이 부분,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이재명 민주주의는 김대중 민주주의, 노무현 민주주의, 문재인 민주주의하고 달라야 된다. 제가 이런 얘기하고 그랬었죠. 그런 칼럼도 쓰고요. 김대중 민주주의 할 거라면은 이재명 정부 들어설 필요 없어요. 노무현 민주주의도 안 됩니다. 예? 문재인 민주주의도 안 되고요. 그 세 명의 그러니까 전직 민주당 정권의 대통령을 못했던 것들을 뛰어넘어서 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민주주의가 만약에 제대로 우리가 확 만개를 했다면은 이런 극우 윤석열 정권이 출범 안 하죠. 안 했죠. 우리는 그러니까 사실 과거의 역대 민주당 정권의 문제를 대해서 솔직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그것을 그러니까는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편이라고 해가지고 자꾸만 가리면 안 됩니다. 예? 한계점들을 다 들춰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발전을 하죠. 진보를 하죠. 김대중 정부에서 소위 말해서 모피아가 부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2000년 4월 달부터 봄부터 미국의 닷컴 버블이 붕괴 조짐을 보입니다. 2분기부터는 경제가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한국 수출의 위기로 이게 작용을 합니다.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요. 근데 외환위기 이후에 김대중 정부에서 구조조정 하면서 가계가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가계 소비가 내수의 중심인데 가계 소비가 취약해진 상황 속에서 수출까지 안 좋아져. 그럼 비상이죠. 경제가 비상이죠. 여기에서 뭘 했느냐? 소위 말해서 이현재라는 우리 사회 속에서 모피아의 그러니까 대부라고 얘기하는 이현재표 내수 부양책이 발표되죠. 그게 바로 뭐냐? 별거 없어요. 수출은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해줘야 되는 건데 특히 미국에서 예? 니네들 수입 더 해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다 보니까 결국은 내수로 눈을 돌리는데 내수는 결국 가계 소비가 내수의 핵심인데 가계가 근데 소득이 굉장히 아주 상처를 입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소득이 별로 없어? 그럼 미래소득을 땡겨서 예? 가불 해가지고 소비해. 가불 해가지고 집도 사. 이런 거죠. 예? 소위 말해서 부채라는 게 미래소득을 땡겨 쓰는 거잖아요. 빚내서 소비하고 집을 사게 하는 이런 정책을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을 합니다. 본격적으로요.
자, 이거 봐보세요. 수출 증감률이 2001년도에 봐보세요. 3월달부터 마이너스 행진 쫙 하잖아요. 그 다음에 3월달까지. 이 2002년도엔 플러스로 됐다고 하지만은 이건 왜냐면 기조효과 때문에 2001년도가 마이너스 되다 보니까는 그걸로 인해서 플러스 된 거죠. 2000년 대비로 보게 되면은 2002년 10월 달까지 계속 마이너스 행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 2002년이 그러니까는 수출이 그러니까 외환위기 이후에 수출만이 살 길이 다 했었거든요. 달러 벌어들여야 되니까. 근데 수출이 그러니까 이렇게 위기 맞다 보니까는 이거는 결국은 돌파하는 것을 그러니까는 이 국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국내에서 해결하는 방식을 가장 최악의 방식을 선택한 거죠. 가게한테 빚을 내가지고 돈 써라. 이렇게 한 거니까요. 예? 이거 봐보세요. 외환위기 전후에 97년도는 그러니까 김영삼 정권 마지막이잖아요. 97년 4분기 때 외환위기가 터졌잖아요. 그런데 99년 3분기에 가계소비 지출액이 116조였는데 이게 그로부터 2년 전인 97년 외환위기 바로 직전에 117조보다 1조 원이나 더 적은 금액이잖아요. 가계소비가 망가졌던 거예요. 가계소비가. 가계를 엄청 그러니까 외환위기 충격으로 인해서 가계가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구조조정하다 보니까 일자리도 잃고 대량 실업자가 나오고 우리 거리에 노숙자가 나오게 된 게 이 외환위기 충격이잖아요. 예? 이렇게 가계가 그러니까 망가진 상태 속에서 가계를 다시 그러니까 회복시키는데 초점을 두지 않고 예? 가계한테 빚내서 쓰게 하는 거야. 이게 대책입니까? 예? 가계가 망가졌으면 정부가 나서줘야죠. 그게 사회 아닙니까? 사회라는 집에서 예? 거기서 가족원 중에서 한두 사람이 아파. 그러면 안 아픈 사람이 대신 일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게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그 가게한테 뭐냐면 야, 너 어디서 빚을 좀 끌어와. 이게 말이 되는 정책이냐고요. 예? 그 빚이라는 게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자, 이거 봐보세요. 정부 부채가 얼마나 낮았습니까? 10%도 안 됐었어. 10%도 GDP 대비. 예? 김대중 정부에서 가계한테 빚을 내라고 할 때요. 가계 부채 이제 정부 부채가 얼마냐면 9.3%였었어요. 그런데 임기 말 때까지 2년 후까지 9.7%를 거의 안 늘잖아요. 정부가 돈을 써야죠. 정부가 그러니까 부채가 너무 작은데 그 이후에 노무현 정부에서 좀 올라간 겁니다. 예? 그 김대중 정부에서 너무 정부가 두 손을 놓고 지낸 거야. 예? 제가 그래서 공공금융이 실종됐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정부가 돈을 안 쓰면 가게가 어디 가서 그거 했습니까? 시장에 가서 돈을 빌려 써야지. 근데 고금리잖아. 예? 경제력이 없는 사람은 이금융권 가야 되지. 대부업체 가야 되지. 아니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부가 가계를 방치하고 사회가 붕괴되는 거를 방치하면은 그게 무슨 민주주의 정부예요? 예? 보수 정부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게. 그렇죠? 이거 우리가 솔직해야 돼요. 가계가 시름시름하고 가계가 힘이 없고 가계가 그러니까 지금 그래 죽겠는데 정부가 그러니까 나서줘야죠. 정부가 봐보세요. 9.3 그린 색깔로 표시한 게 바로 그때입니다. 에?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거니까. 당시에 객관적으로 가봅시다. 객관적으로. 소위 G7 국가하고 우리랑 같이 비슷하게 그러니까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겪었던 싱가포르, 대만하고도 한번 비교해보세요. 우리가 빨간색 수치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 예? 중앙정부 채무액이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보세요. 수치가 너무 낮잖아요. 우리가요. 심지어 대만보다도 낮잖아요. 정부가 돈을 안 쓴 거야. 예? 아니, 우리나라는 더구나 민주당 정권이었잖아요. 민주주의의 화신이라고 하는 김대중 정권이었잖아요. 근데 정부가 거의 돈 안 쓰잖아요. 2000년, 2001년, 2002년 16% 안팎에서 그냥 거의 그냥 고정돼 있잖아요. 안 쓰잖아요. 예? 이거는 우리가 솔직해져야 돼요.
김대중 정부가 무슨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해져야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경제를 굉장히 실물 분야에 했지만은 금융과 이런 공공금융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무지했다고 평가를 해요. 개인적으로요. 이거 알았으면 이렇게 방치 안 했지요. 알았으면은. 예? 정부가 어떻게 이렇게 돈을 안 쓸 수가 있냐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2000년, 2001년, 2002년에 경제 위기 상황에 있었는데. 예? 자, 그러고 나서 뭘 했습니까? 그 소위 말해서 빚을 내서 소비하고 빚을 내서 집을 사러 간 게 바로 뭐예요? 빚을 내서 소비하라는 게 바로 뭡니까? 카드 활성화 정책이죠. 카드를 막 쉽게 막 발행을 해주게 한 거 아닙니까? 카드 회사들은 좋지. 일단은. 예? 카드 발급, 요즘도 그러니까 카드 그러니까는 막 저기 우리가 마트에 가게 되면은 카드 가입하세요. 경품 드려요. 예? 어떤 데 10만원 드려요. 뭐 이렇게 하는 거 하잖아요. 카드에서는 카드를 많이 발급할수록 자기도 현금 수입이 들어오니까는, 예? 하지요. 예? 카드사, 금융사는요. 은행이든 뭐 이런 데들 카드를 하나씩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대학생들한테, 길거리 가는 되는 대학생들 갖다가 신용이 없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냥 막 발급해 주는 거야. 그래, 그리고 그 카드는 일단 그러니까 쓰고 볼 수 있는 거니까는 빚인 거잖아요. 카드는 먼저 쓰고 나중에 갚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한테 이걸 발행해 주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실이 되죠. 신용불량자가 수백만 명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거기다가 부동산 건설 경기 부양을 하죠. 건설 자본들 그러니까는 돈 벌게 해주기 위해서, 예? 해주기 위해서 부동산 규제 완화해주고 빚내서 그러니까는 집 사게 하고 세제 혜택을 줄 테니까는 제가 이건 생생하게 기억해요. 당시에 아파트를 가게 되면요. 예? 몇 년도까지 집을 산 사람들은 그러니까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막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죠. 가계부채가 김대중 정부에서요.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엄청나게 증가해. 그 2000년, 2001년, 2002년 3년 동안에요. 소위 경제 위기 기간 동안에 가계부채가 GDP 대비로 20%포인트 가깝게 증가합니다. 네? 이게 우리가 마주해야 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실체였었어요. 김대중 정권 하게 되면 평화적 정권 교체. 네? 이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브랜드가 이렇게 돼 있는 정부였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가게한테 이렇게 GDP 대비 20%포인트. 이건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도요.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드문 경우야. 이걸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시청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노태우 때도 80대 말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80대 말에 부동산 붐이 엄청 일었었어요. 80대 말 같은 경우는 자국계 나면은 그러니까 뭐 평당 1000만 원이 올랐다 막 이런 뉴스도 나오고 막 그럴 때 했었거든요. 그 당시도 그러니까 가계부채 증가했지만 그 당시하고 틀린 얘기입니다. 그 당시하고는요. 그 당시하고는 뭐가 틀리냐면요. 노태우 때죠. 그러니까요. 80대 말은 노태우 시죠. 노태우 때도 많이 올랐어요. 가계부채도 증가하고 부동산 붐이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말 그대로 있잖아요. 그 80대 말이 뭐였냐면 3조 호황식입니다. 3조 호황식이. 예? 우리나라가 경상수지가 계속 적자에다가 그때 흑자를 달성했어요. 86년부터 89년까지. 그리고 달러가 약세이고 저기 이제 유가도 약세이고 금리도 저금리였었고 그래서 3조 호황이 났죠. 경제가 굉장히 강하고 돈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예?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미국, 일본 이런 데서뿐만 아니라 예? 그 당시에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리면서 그러니까 전 세계가 3조 호황 속에서 막 돈들이 화랑이 막 일대였었어요. 옆에 나라는 일본에서도 그래가지고 주식 가격, 부동산 가격 폭등하고 막 그럴 때였었습니다. 80대 말에요. 예? 그 여파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도 번진 거죠. 예? 그때는 뭐냐면 시장 상황에 의해 가지고 이게 올라간 거예요. 정부가 부추긴 게 아니라. 예? 정부는 뒤에서 오히려 그걸 끌려고 막 이렇게 하던 때였었고요. 예? 그런데 2000년대에는 김대중 정권 때는 정부가 앞장서서 이거를 그러니까 끌어올린 거죠. 정부가 앞장서가지고 빚내서 그러니까 집 사고 빚내서 소비하라고 이렇게 부추긴 거잖아요. 이건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전혀 다른 성격이야. 예?
가계부채 증가 폭도 다르지만은요. 또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결과를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이것도 불편하지만 마주해야 할 진실입니다. 우리가 성장률이 90년대부터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정권 바뀔 때마다 1%포인트씩 떨어진다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하고 그러는데 근데 김대중 정부에서 제일 많이 떨어졌어요. 연평균 2.6%포인트씩 떨어졌어요. 물론 외환위기 충격의 효과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외환위기 났기 때문에 외환위기 나가지고 가게가 소비하려고 이랬을 때 정부가 돈을 풀었어야지. 그럼 성장률이 이렇게 많이 안 떨어지죠. 예? 성장률이 이렇게 많이 안 떨어졌죠. 예? 이 성장률 수치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김영삼 정부 때는 1.2%포인트 정도 떨어져요. 김영삼 정부는 1.2%포인트. 예? 노태우 정부 때보다. 노태우 정부가 9.1인가 그랬었거든요. 연평균이요. 예? 대개가 그러니까 1%포인트 안팎에서 이렇게 졌는데 김대중 정부만 그러니까 그 2배거린 2.6%포인트 연 이렇게 떨어졌어요. 5년간. 예? 그런 점에서 이게 왜 그런 겁니까? 가게가 그러니까 상처를 입으니까 이러다가 수출까지 안 좋게 되면 경제가 나라고 떨어지는 거예요. 수출이란 건 우리가 통제할 수 없으니까는 내수를 튼튼하게 해야 되잖아요. 내수를 튼튼하게 하려면은 가게한테 소득과 금융을 지원해 줘야죠. 정부가 나서가지고. 그 민주당 정권에서 그걸 못하면 누가 해요, 그거를요? 예? 민주당 정권에서도 그걸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그거를요? 시장이 해줘요? 시장이 어떻게 해줘요? 돈 없는 가게한테. 지금 이게 그러니까 1%까지 내려온 거예요. 윤석열 정권에서요. 올해 연말에 그러니까 1.3%도 안 될 거라는 얘기 하잖아요. 3분기까지 윤석열 정권 출범한 이후에 연 1.7%가 떨어진 상태예요. 지금 3분기까지요.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여기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가계부채예요. 가계부채. 정부가 가계가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쓰다 보니까는 돈 쓸 여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소비가 죽지요.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MBC 저녁 뉴스 때 이게 작년 8월 15일 날 보도 나왔던 겁니다. 뉴스데스크 시간에. 그때 뭐냐면은 왼쪽에 한번 봐보세요. 공기업들 자산 팔아라. 한국석유공사 이렇게 나오죠. 누가 샀나 봤더니 모피아의 그림자가 뭐 이런 게 보도에 나왔던 거예요. 추경호가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또 이제 그러니까는 공기업들 그러니까 매각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앉았으니까는 MBC에서 그러니까는 얘네들 또 그러니까 이 모피아들이 또 챙기게 하네. 이래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 그때 뉴스에 나왔던 게 이런 겁니다. 공기업들 자산 팔아라 했더니만 누가 그 공기업이 자산을 매각한 걸 누가 샀습니까? 모피아가 샀더라 이거예요. 이게 그 당시 나왔던 게 뭐냐면요. 저기 울산에 가게 되면 한국석유공사에 본사가 있습니다. 공기업들을 지방으로 다 이전했잖아요. 한국석유공사라는 게 이명박 정부 때 자원외교 하면서 자원외교 실패로 인해 가지고 부채가 급증했었어요. 그러니까 부채가 많으니까는 자산을 매각해가지고 부채를 줄이겠다고 이러면서 이제 그 자산 매각을 하면서 멀쩡하게 새로 지은 지방으로 이전했으니까 새 건물일 게 아닙니까? 예? 새 건물을 그러니까는 매각을 해가지고 부채 갚겠다는데 팔아가지고 2천억 원에 팔았는데 부채는 안 갚고 그걸로 오히려 그러면 사업비를 쓰거나 정기예금을 들어요. 그리고 뭐냐면 그 건물은 임대해가지고 써 또. 근데 이 임대료가 한 4.9%였었어요, 연이요. 근데 석유공사가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은 2.7%로 발행할 수 있는데 돈을 빌리는 거는 왜? 이게 공기업이니까. 예? 그래가지고 오히려 감사원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감사해 보니까는 15년간 한 600억 원 가깝게 손실을 봤더라 이거예요. 왜 멀쩡한 그러니까는 채권 발행해가지고 돈을 조달하게 되면은 싸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멀쩡한 건물을 팔아가지고 본사를 판 다음에 그걸 다시 재임대해가지고 비싼 임대료 내면서 쓰냐 이거죠. 그 당시에 이거를 산 게 누구냐면요. 코람코라고 있습니다. 코람코가 뭐냐면 코리아,
리얼 어셋. 리얼 어셋이니까, 아니, 저기 리얼 어셋이래. 저기 뭡니까? 저기 이 부동산, 리얼 이스테이트 이쪽이죠. 그러니까요. 예? 리얼 이스테이트 이제 어셋이니까는 부동산 자산 관리, 매니지먼트 이 코퍼레이션이거든요. 약자거든요. 한국 부동산 자산 관리 회사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게 언제 생긴 거냐면요. 이규성이라고 2001년도에 이규성이 설립한 건데, 이규성이 누구냐면요. 김대중 정권 때 초대 경제부총리야. 초대 재경부, 당시엔 재정경제부라 그랬죠. 초대 경제부총리야. 이규성이 노태우 정부 때 재무부 장관 했던 사람이야. 네? 재무부 장관. 과거에 박정희 군사정권에서는 예산처하고, 네? 기획예산처. 정부에 그러니까는 장기 발전을 계획을 세우는 기획이라든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재정을 담당하는 재무부가 있었어요. 네? 이 재무부 출신들이 그러니까 주로 모피아들이죠. 금융 업무를 보는 친구들이니까요. 근데 이규성이 바로 뭐냐면 노태우 때 재무부 장관 했었어요. 노태우 때 재무부 장관을 김대중이 초대 재무부 장관으로서 기용을 해. 참, 이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니, 노태우 경제정책하고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책이 같아야 되는 겁니까? 그럴 거면 못하라고 권력을 교체해. 예? 그냥 관료들한테, 경제 관료들한테 그냥 정부 운영하라 그러지. 예? 이규성이 장관을 그만두자마자 세운 회사야. 참, 이 사람도 되게 뻔뻔해. 공직을 했던 사람이 소위 말해서 사모펀드 회사를 만든 거예요. 투자 자금들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부동산 자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돈 남기는 이런 사업을 한 거야. 그래서 만든 게 부동산 자산관리 회사예요. 예? 그러면서 또 노무현 정부 때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까지 해. 대통령이 의장을 하는 이 자리거든요. 국민경제자문회의라는 게. 예? 대통령한테 경제자문하는 이 기구죠. 국가기구죠. 근데 이게 박근혜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그 공기업들 부채가 많으니까는 매각하겠다고 그래요. 예? 현오소 때부터 시작을 했던 것을 실제 매각을 한 것은 마지막 경제부총리였었던 유일호가 이걸 매각을 해요. 2017년에 매각을 해요. 매각을 했는데 이걸 누가 샀느냐? 코랑코가 사요. 그러니까 유일호는 이규성의 새까만 후배지요. 이 모피아에. 예? 근데 유일호가 장관을 그만두고 나서 여기 코랑코에 사회이사를 또 해요. 사회이사를. 자기가 그러니까 공기업 매각하고 그러니까 석유화학공사에 본사를 매각을 그러니까는, 예? 그 공기업의 매각을 코랑코한테도 팔아먹었다고요. 예? 이규성이 만든 이 상호펀드 회사다가. 예? 그러고 나서 자기는 퇴직한 다음에 다시 그 회사에 사회이사로 들어가가지고, 사회이사라는 게 가서 돈 받고 저거 하는 거잖아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상징적인 사진입니다. 여기 동그라미 친, 요즘 보게 되면 뉴스공장 가면 뉴스공장에서 동그라미 표시 이렇게 해가지고, 윤석열 찾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쳐봤습니다. 이 뒷짐 지고 서 있는, 이분이 이규성이야. 이규성. 김대중 정부 때 초대 재경부 총리 했었던, 예? 그렇죠? 그 오른쪽에 서 있는 게 홍재영. 홍재영이고요. 김대중 정부 때 후임 저거 했었던. 근데 진념도 보이죠? 그리고 이쪽에는 웃으면서 싱글벙글하면서 손 비비고 있는 친구는 누구냐면은, 이것도 모피아 출신인데, 이명박 때 그러니까는 기재부 장관 했었던 친구죠. 박재환인가 누구 말이죠. 그 뒤엔 강봉균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임창열, 김영삼 때 그러니까는 마지막 때 그러니까 IF 사태 터질 때 장관 했었던. 그리고 그 뒤에는 윤중현, 이명박 때 그러니까는 기재부 총리하고, 그 다음에 노무현 때 그러니까 금융감독인정했고, 그 뒤에는 강만수도 보이죠. 강만수, 예? 이명박 때 그러니까 기재부 장관 했었던. 소위 말해서 정권과 관계없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했던 인사들과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때 했던 인사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사도들, 예?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모피아도 단합대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요. 모피아도 단합대 하는 거라고. 예?
여기 이기석이 그러니까는 자기 이제 기수가 우에다 보니까 뒷짐지고서는 와서 인사를 받고 앉아 있는 거야. 먼저 와가지고요. 참.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봐보세요. 노태우 정부와 아까 비교했잖아요. 노태우 정부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지만은 올라도 한 12%포인트 올랐어요. 4년간에. 아까 김대중 정부는 3년간 20%포인트가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성격이 달라요.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전 세계적인 막 부동산 가격이 호황이다 보니까는 한국에서도 그 불똥이 튀어가지고 한국도 이제 경상수지 흑자하면서 달러가 막 들어오고 경기가 굉장히 그 당시 좋았었거든요. 10% 안팎의 성장률이 막 계속했었고 일본도 그 당시에 막 폭등하고 있었고요. 미국도 그러다가 저기 저 주택 대부조합 사태가 터지고 그랬었잖아요. 80년대 말에요. 이건 시장 상황이 그때는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오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서로가 막 부동산 투자들 하고 그러느라고. 그래서 이제 200만 원 건설이 이래서 신도시 건설이 이래서 나온 거잖아요. 분당, 평촌, 일산 이게. 노태우 정부에서 이게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는 집값 잡겠다고 해가지고 신도시 건설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때하고 김대중 정부 때는 근데 뭐냐면은 김대중 정부 때는 정부가 앞장서 가지고 빚내서 소비하고 집사라고 이렇게 부추긴 거예요. 정부가 그러니까 이건 간 거라니까. 이거는 시장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자, 김대중 정부 때 봐보세요. 20%포인트 가까이 올랐는데 아까 그랬듯이 정부 부채는 안 증가하잖아. 경제가 안 좋으면은 경제가 침체될 때는 정부가 돈을 써야지요. 돈 쓸 여력이 없는 가게한테 빚내서 소비하라는 게 이게 민주정부입니까 이게. 정부 부채가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정부가 돈을 안 썼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김대중 정부의 이게 민낯입니다.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러니까는 업적을 남기셨다고 저도 인정을 해요.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굉장히 강한 소신을 갖고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IT 산업을 굉장히 육성했다는 것도 인정을 해요. 근데 금융에 있어서는 거의 빵점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제가 교수로서 볼 때 빵점을 줄 수밖에 없어요. 공공금융을 없애버려요, 사실상. 민간에다가 금융을 다 넘겨버려.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뿐이 없어요. 전 세계 대한민국뿐이. 공공금융을 손을 뗀 나라는요. 자, 이 공공금융을 뗀 거와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제가 잠깐 여러분들 2000년 전부터 그랬죠. 이제 외환위기로 인해서 경기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는 막 이제 그러니까 건설 경기도 막 부양을 하고 온통 경기도 막 부양을 하지요. 그때 여러분들 한 가지가 게 뭐냐. 그 당시 나이가 지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은행들이 돈을 대출을 해주는 거를 정부가 많이 통제를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은행들은 원래가 통제를 받는 겁니다. 근데 은행들이 통제를 안 하게 되면 은행들은 어떻게 합니까? 돈벌이 기준으로 가지고 돈놀이 하죠. 돈벌이가 잘 되는 걸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국가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돈이 가능한 한은 국가 경제 발전이라든가 국민들을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는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 거잖아요. 가능하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신 금지 업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신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은행에 가면 여신계, 대출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대부계. 돈을 빌려주는 대출해주는 업무를 대출해주는 일을 여신이라고 하잖아요.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금지된 업종이 있었어요. 어떤 업종은 그러니까는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주지 말아라. 이런 게 있었어요. 여신 금지 업종 제도가 있었습니다. 주로 어떤 거냐면요. 주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생산활동과 관계가 없는 유흥업소. 이런 데는 그러니까는 그런 쪽으로 은행이 돈놀이 해가지고 돈 벌기는 쉬워도 별로 그러니까 국민 경제는 사회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거죠. 사회에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를 그 당시에 풀어줘. 명목은 뭐냐면 그 당시에 여러분 2002년도 한일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우리 막 월드컵 해가지고 엄청나게 붉은 악마 사건 길거리 했던 게 2002년도 기억나시잖아요. 그게 우리가 확정은 그 전에 되잖아요. 그러니까 월드컵을 이제 유치한 이런 속에서도 그것도 이제 관련됐지만은 숙박업종들, 여관이나 모텔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은행에서 그러니까 대출을 했을 수 없는 업종이 있었어요.
예? 대출해줄 수 없는 업종이었습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향락산업이기 때문에. 향락산업이 발전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대. 돈이 어차피 그러니까는 가능한 한 생산적인 투자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지업종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풀어주지요. 예. 저기 건설 경기 부양시키려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러브 호텔이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생기죠. 러브 호텔이요. 예? 전국에. 예? 소위 말해서 바람 피는 분들이 가가지고 그러니까 놀러 가서 그러니까는 이 숙박하는 이런 러브 호텔이라고 우리가 불렀잖아요. 러브 호텔.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제 제자들이요. 제 제자들 중에 은행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보게 되면은 은행에 대출해 주는 거와 관련 무슨 얘기하다가 보게 되면은 이 모텔에 대출이 많이 나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뭘 하고 앉았냐면은 은행은 뭐냐면 돈을 빌려주고 나서 저게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제가 장사가 잘 되는가 안 되는가? 장사가 잘 돼야지 돈을 제대로 갚을 게 아닙니까? 상환할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그 당시에 우스갯소리로 모텔 주변을 서성거리면서 모텔 같은 데 보게 되면 이렇게 그 계속해서 그 세탁물이 나오잖아요. 수건석과 이런 것들이요. 그걸 이렇게 쭉 널어놓는 데가 널어놓는 거를까지 심지어 자기들이 관찰하고 다니고 그랬대. 그게 자주 이렇게 교체가 되게 되면 저 모텔은 장사가 손님의 숙박객에 이게 저기 그 로테이션이 잘 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여관이나 모텔 이런 게 98년 이전, 외환위기 98년 이전까지만 해도 이게 그러니까 은행권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예? 이게 근데 현금 장사거든, 모텔은요. 그렇잖아요. 모텔은 현금 장사잖아. 예? 거기에 투숙하시는 분들이 내게 보게 되면 신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현금을 많이 쓰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로 이제 그러니까 돈을 회수하기도 쉬운 업종이기 때문에 은행은 돈놀이를 위해 가지고는 굉장히 대출을 해주고 싶은 업종이죠. 근데 정부가 여신 금지 업종으로 묶였기 때문에 안 됐었어요. 예? 여기에 그러니까 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했었어요. 당시에.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건설 경기 부양시키기 위해서 거기다가 뭐냐면은 정부가 갖고 있었던 우리나라 은행들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시중은행들 중에서 자본 규모가 큰 기업 금융을 했던 은행들은요 다 정부 지분이 많았었습니다. 정부가 사실상 그러니까는 대주주였었어요. 예? 그 당시에 그러니까 외환위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핵심 업종인 신한은행이라든가 하나은행은요 그 당시엔 굉장히 그러니까 랭킹이 낮은 은행이었습니다. 예? 낮은 은행이었어. 저기 신한은행이 조흥은행을 인수했잖아요. 조흥은행이 오히려 대형은행이었었죠. 근데 외환위기 때니까 이걸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지분 매각하고 제일은행은 스탠다드 차터드 영국은행한테 매각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은행들 매각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예? 있어. 한일은행 같은 경우나 상업은행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업 금융을 하는 대형은행들이었었거든요. 이게 다 문 닫죠. 문 닫고 흡수통합되지요. 흡수통합됐었는데 근데 이 정부가 갖고 있는 지분을 다 민간에다가 매각하죠. 정부 지분을 매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금융에 대한 통제를 다 그러니까 손을 놔버린 거야.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돈이 필요하면 다 그러니까는 민간 금융 시장에 다 손 벌려야 되지. 손 벌려야 되지.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금융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러니까는 예?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그걸 수단을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정권은 유한한데 모피아는 영원하다. 그런 말 있죠. 모피아에다가 자본으로 바꿔보세요. 정권은 유한한데 자본은 영원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요. 정권은 5년짜리인데 삼성 자본은 예? 반영구적이라 이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 모피아가 영원하다는 얘기 뭐예요? 자본의 수종 노릇을 하니까 공적인 영역에서 모피아도 영원한 거죠. 영원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민주당 정권이든 저쪽 보수 정권이든 상관없이 모피아는 모피아 손아귀에서 못 벗어난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경제정책은요. 예? 경제정책은요. 이게 노무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모피아는 대프되어지죠. 예? 모피아가. 론스타 매각 과정이라든가 저축은행 사태라든가 다 이게 김대중 정부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에서 관련되어 있었었죠.
그게 결국 이명박 정부에서 터지고 그랬었어도 다 거기도 계속 연결돼 있었었죠.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 경제관료한테 포획당한 자기 자신의 이거를 후회하면서 자기가 남긴 저서에다가 그런 얘기를 썼었잖아요. 예? 이 경제관료들한테 자기가 포획당해가지고 제대로 그러니까는 제대로 자기가 이 노무현 정권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제대로 못했다 이거죠. 공공사회 지출을 제대로 못했다 이거죠. 사회정책을 위해서요. 예? 이런 후회를 남기면 뭐예요? 이 후회를 남긴다는 얘기는 집권 중에는 제대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혁에 대한 마인드가 없었다는 얘기인 거죠. 처음 출발할 때 정권이 출범할 때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구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사실 노무현 정권을 만든 그 핵심 인물들이 제가 아는 핵심 인물들은요. 소위 말해서 의지 이런 건 있었어도 실력은 없었던 거예요. 국정 운영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오죽하면 삼성경제연구소에다가 자문을 구하고 국정 운영을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던 이유가 본인들이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국정 운영은 장난이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그러니까는 세심하게 해야 될 과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해도 중간에 그러니까는 예상한 대로 진행이 안 될 수가 있고 그러거든요. 자, 이거 봐보세요. 가계부채가 쭉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민간금융한테 다 넘기니까는 민간금융은 돈벌이 하기 위해서 돈벌이 하려면 뭡니까? 가계가 부채를 써야지. 가계부채가 쭉 증가를 하죠.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거는 커다랗게 두 가지 축이 있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부동산 대출. 부동산 대출이고 주택담보대출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생계가 어려울 때 그러니까 생계대출이죠. 가계가 그러니까는 가계를 희생할 수밖에 없어. 공적 금융이 축소되면요. 정부가 그러니까 금융 역할을 안 하게 되면 당연히 가계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민간금융한테 가야지. 뭐 시장으로 가야지. 손 벌릴 수밖에 없잖아요. 민간금융은 항상 환영이지. 웰컴이지. 돈놀이 할 곳이 더 많이 열리는 거니까. 그래서 공적 금융을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게 금융자본들의 논리인 거예요. 공적 금융을 축소하면 축소할수록 국가의 재정을 축소하면 축소할수록 결국은 민간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증대한다 이거죠. 소위 말해서 은행과 금융권들이 돈놀이하기가 좋아진다 이거죠. 가계하고 국가경제 희생으로 자본이익을 방어해 주는 게 바로 모피아인 거예요. 모피아. 그 수치를 보여드릴게요.